수리온 하면은요, 사실은 뭐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 상황을 위해서 한반도의 기상 여건과 산악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했다. 역사와 전쟁, 그리고 K방산에 관한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고 또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역전의 이슈.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토리텔러로 초대받은 국방연구자 양욱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역전의 이슈에서 풀어주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올해 국산헬기 수리원이 전력화 11주년을 맞으면서 자, 과연 이번에는 수출 목록에 올릴 수 있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헬기의 역사와 국산 수리원이 걸어온 변천사, 또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가 이 군사력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 시기가 언제부터였나요? 이 헬기가 군사적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한 거, 사실 이거 6.25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자, 헬기는 최초에는 우편물 수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좀 중요하지 않은 임무들에 투입되면서 이거 별 실용성이 있겠냐 이렇게 의심을 받았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지역이 어떻습니까? 산악 지역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자, 이런 데서 야, 이게 분명히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정찰 임무, 부상자 후송, 그 다음에 전초기지에 연락 임무 등 그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특히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됐던, 초기에 사용됐던 게 이제 H-13이라는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게 해병대 수속 헬기였어요. 1950년 12월부터 전쟁에 투입이 돼서 1951년 말까지요. 무려 8,000명. 그 다음에 휴전할 때까지는 25,000명의 전상자를 후송을 해서 소위 전장의 나이팅게일 혹은 하늘을 나는 구급차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헬기가 근데 전쟁의 본격적인 수단으로 정말 인식이 되고 진짜 처음부터 제대로 활용된 거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미국의 벨이라는 회사가 만든 수송 헬기 UH-1입니다. 이 우거진 밀림, 그다음에 그 수많은 강과 하천, 그리고 그 인프라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아서 도로망이 제대로 안 된 이 베트남에서 헬기는 그야말로 최고의 병력과 물자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헬기를 이용한 급속 병력 집중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 공중 강습이라는 운용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UH-1의 성능은 어느 정도였나요? 자, 일단요, UH-1이라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요, 그야말로 원, 첫 번째 아닙니까? 자, 미군이 본격적으로 공중강습 임무에 채용한 최초의 헬기입니다. 1956년 초도 비행 후에 무려 16,000여 대가 생산된 베스트셀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된 헬기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미군 헬기 중에서 터보 샤프트 엔진을 장착을 최초로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과거 피스톤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뭐 소음도 좀 크고 이렇게 효율도 떨어지는데, 이 터보 샤프트 엔진이 되면서 출력이 정말 월등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출력이 올라가니까 헬기의 기동성도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과거에 헬기가 할 수 없는 과감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지형을 따라서 막 기체를 엄청나게 흔들면서 이동하는 소위 우리가 Nap of the Earth Flight이라고 하는데, 그 마치 이 지면을 따라 비행하는 이런 비행들이 가능해지는 정도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뭐 성능이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병력만 나르고 뭐 의무 수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휘 통제 임무에서 쓰고요. 자, 심지어는 이 헬기가 사람 탑승하는 것 대신에 옆에 로켓포드나 기관총 같은 것들을 잔뜩 장착해서 지상의 제압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 건쉽, 자, 이런 역할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전쟁 때는 무려 한 7,000여 대 정도가 투입이 돼서 맹활약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최강의 공격 헬기라고 얘기하면 역시 그 AH-64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치 헬기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롱보우 레이더입니다. 즉 이 헬기 위에 보면은 굉장히 둥그런 그 레이더가 하나 장착되는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천후, 주야간 구분 없이 그야말로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추적을 하고 자 지상에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런 것들을 배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 롱보우 아파치 같은 경우는 지상의 에이왁스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즉 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아군과 적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ISR 자산, 정보 감시 정찰 자산으로서도 기능하고요. 뭐 사실 훨씬 더 강한 것은 그 타격 능력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30mm 기관포를 장착을 합니다. 이게 뭐 분당 600발 발사율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한 최대 1200발 정도까지 탄약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정밀한 사격이 가능해서 타닥타닥 끊어서 2발씩 3발씩 쏘면은요 진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표적에 정확하게 따닥따닥 하고 명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치를 가지고 테러범들을 정밀 제거하는 그런 임무에 대테러전일 때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 그거 이외에도요, 이 아파치는 원래 이 헬파이어라고 하는 무선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이 헬파이어 미사일은 무려 8km 밖에서 발사가 가능해서 그래서 적의 전차와 장갑차를 한 발에 파괴할 수 있는데 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16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롱보우 레이더와 결합이 될 경우에는요, 정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레이더만 갖고도 굉장히 먼 거리 밖에서 발사를 해서 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헬기가 도입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본격적으로 헬기와 보병을 결합을 해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된 것. 이것은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하면서 이 UH-1의 위력을 목격하고 이제 심지어는 현장에서 이렇게 파견된 우리 군인들이 현장에서 UH-1의 조종을 배우고 거기서 운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이제 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도입이 뭐였냐면 1964년 미군 군사원조로 들어와서 당시 미군이 운용하던 OH-23 레이븐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구형 헬기고 기존의 정찰이라든가 제한된 뭐 환자 수송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떨어진 헬기였는데 이거 세대를 처음 받은 게 시작이었고요. 베트남 전쟁을 참전한 것을 계기로 해서 UH-1H라고 하는 당시 미국의 최신 헬기죠. 이 헬기를 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0여 대까지 몸집을 불렸습니다. 이 헬기가 보면요, 뭐 강릉 무장비 침투 사건 때라든가 굉장히 굵직한 이 민군 작전에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해서 뭐 그야말로 그 많은 기록들을 세웠고요. UH-1H는요, 50년 넘게 육군의 그 항공 작전을 주도하는 기동 헬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헬기 강국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국방부의 국방백서 2020에 의하면은 6해 공군 해병대 이 4군을 전부 합쳐서 모두 700여 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만 친다면은요, 무려 세계 5위입니다. 즉 1위는 5,700여 대를 보유한 미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가진 게 러시아가 1,500여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 규모라든가 이 작전 지역의 밀도를 생각하면은요,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헬기 운용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특히나 이 숫자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요. 자, 이 중에서 그 국산 수리온 중형기동 헬기가 한 220여 대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는 국산 LAH 소형 무장 헬기가 170여 대 정도 도입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헬기 전력도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 개발과 생산된 제품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국내 헬기 얘기로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헬기 개발을 시작했나요? 네. 자, 사실 대한민국 헬기 개발은요, 이미 굉장히 예전부터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그래서 사업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단계까지 올라온 게 이제 그 2000년대에 들어서 나온 국산 헬기 개발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이 핵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동 헬기 사업이 2006년에 개발이 시작이 돼서 2010년에 양산이 됐고요. 그래서 2012년에 이 수리온이라는 최초의 국산 헬기 1호기가 육군에 인도되면서 세계 11번째의 독자적인 헬기 개발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뭐 다목적 헬기부터 먼저 개발을 하느냐, 뭐 공격 헬기부터 만드는 게 더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든 일단 플랫폼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다목적 헬기의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 헬기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UH-1,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UH-1 헬기인데요. 이 UH-1 휴이 헬기가 워낙 헬기 기반이 잘 돼 있으니까 안에 조종석부터 시작해서 이런 캐빈들을 전부 떼내고 얘를 공격 임무로만 특화해서 만든 게 AH-1 코브라 공격 헬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엔진과 조종 계통 거의 그대로 활용해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범용성이 제한된 공격 헬기보다 다목적 헬기를 먼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 헬기로 넘어가는 게 통상 국가들의 개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그 어떤 특징을 가진 헬기인가요? 자, 수리온 하면은요, 사실은 뭐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 상황을 위해서 한반도의 기상 조건과 산악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형 그 UH-1H 헬기, 우리 월남전 이후에 베트남전 이후에 도입한 UH-1H 헬기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우리가 UH-60 블랙호크 헬기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입한 두 가지 종류의 헬기 중에서 약간 중간 정도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한 한 개 분대 9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시속 최고 260km 정도의 속력이고 그다음에 거리를 치면 최대 450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화물은 최대 3.7톤까지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 헬기라고 하는 게 요즘 보면 워낙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대공 레이더가 탐지가 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줘서 체프 플레어, 즉 미사일 기만체를 투하를 하는 자동 방어 체계라는 거를 이 기체 내부에 탑재를 해서 생존성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조종성이라든가 엔진 이 주요 부위 이런데 적의 대공 포화가 날라와도 파괴되지 않게 방탄 기능을 적용했고 특히 이제 연료 탱크 같은 경우도 이 구멍이 나더라도 이게 스스로 구멍을 메우는 셀프 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온이 등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UH-1H 이 헬기 당시에는 뭐 1970년대 도입되던 이런 시기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헬기였지만은 작전 반경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게 출력도 뭐 한없이 부족하고 해서 솔직히 현대 임무에 투입하기 되게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UH-60 우리가 도입했던 헬기도 뭐 사실은 UH-60 자체가 좋은 헬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현대화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결국은 그걸 위해서 별도의 그 현대화 개수 작업,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느니 차라리 UH-1을 대체할 수 있는 실형 헬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수리온인 거거든요. 결국 이 수리온은 우리 군이 21세기에 요구하는 이 헬기 작전 능력을 부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헬기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력 헬기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다목적 헬기 기본형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헬기로 개발이 가능해요.
해병대에서 해병대 전용의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이 등장했고요. 자, 육군에 우리 병사들 정말 응급사고 났을 때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발된 의무우선 헬기 메디온이 등장했고요. 그 이후에 뭐 육상 경찰용의 참수리, 그다음에 소방 헬기, 산림 헬기,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KUH-1은 이제 분류명이고, 우리 그래서 K가 이제 코리아 한국에 있고요, U가 유틸리티, 그러니까 수송 다목적, H가 헬기,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호는 뭐냐면 여기에 붙은 그야말로 애칭이에요. 국산 기동 헬기, 자 이거 1호기 출고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방사청이 당시에 야, 이 새 헬기에다가 뭐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 하면서 국민 공모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수리온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할 때 그 수리, 여기에 온, 이게 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백. 그다음에 뭔가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이 백이라는 뜻의 지닌 수우리말 온을 조합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리온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것도 달리 해석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갖는 이런 용맹함과 그 빠른 기동성, 그다음에 국산의 100% 완벽함을 추구한다. 이런 그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수리온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혹시 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말장난이니까. 우리 수리일은 다른 말로 어떤 게 있죠? 메인터넌스. 네, 정비한다, 수리한다, 수리온. 야, 이거 계속 수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약간 계속 막 사고가 막 나고 프레임 균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이게 수리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놀림이 되기도 했어요. 야, 이거 계속 수리해서 타야 되는 기체구만 하면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 수리온이 굉장히 급하게 전력화된 기체였어요. 이거 만들기만 해도 벅차고 성능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헬기 진동이었어요. 원래 이 헬기 개발은 진동과의 싸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추진하는 고정익기와는 다르게 회전익기는 계속 날개를 꾸준하게 돌려주면서 날아가는 기체다 보니까요. 사실 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진동을 어떻게 잘 줄여가면서 기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비행할 수 있게 하냐가 핵심인데, 결국은 이 진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체 균열, 부품 파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올해였죠. 2024년 6월, 그러니까 양산 시작한 지 12년 만에 자, 4차 양산분의 마지막 기체가 육군에 인도가 되면서 수리온의 전체 전력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과거부터 지적되었던 이런 고질적인 진동 문제, 다양한 진동 저감 장치를 기체 내부에 통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장비 같은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탑승자 생존성을 향상을 시켰고, 전체적 정밀 함법, 뭐 자동 비행 중 시스템 등 통해가지고 해서 조정 안전성도 굉장히 크게 높였다. 이게 방사청의 설명이고요. 아마도 뭐 상당 부분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말씀드리면 헬기는 날아다니는 물건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탈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성하고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헬기 시장 보면은 소위 헬기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기체를 생산을 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단 말이에요. 뭐 미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자 이런 일부 선진국이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수리온을 보고 있으면은요, 유로컵타 슈퍼 퓨마를 기반으로 개발한 것인데, 이게 이제 이 기체의 원래 개발은 196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수리온이 이런 구형 기체들하고는 완전하게 다르게 항전 장비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엔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체계들이 발전돼 있는 최신 헬기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 원판인 슈퍼 퓨마의 흔적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유로콥터라는 유로콥터는 지금 현재 어떠냐? 원본을 만들던 회사는 이미 최신형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수리온이라고 하는 기체가 기존의 카라칼 혹은 동급의 다른 헬기에 비해서 정말 무엇이 너무나 뛰어난지 이 부분을 아직은 조금 더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증이 돼야지 판매가 되는 시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H는 Light Armed 헬리콥터, 즉 경량급의 소형 무장 헬기를 얘기하고요.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정말 대표작인 H155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도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개발된 기체입니다. 그래서 적 기관 및 기계화 부대를 경멸하는 대전차 임무에 중점을 둔 무장 헬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헬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즉, 이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중 플랫폼으로 LAH가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천검 대전차 미사일과 얘를 잘 통합하느냐. 그래서 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느냐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이 LAH에는 최대 이 천검이 4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 말은 소형 무장 헬기 한 대로 적 전차 4대를 경멸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mm 기관포가 있으니까 이걸로 적 병력과 소프트스킨 차량까지 전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한마디로 지상군의 항공지역 전력으로서 굉장히 맹활약할 수 있는 기체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헬기 기술력 얘기랑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일단 헬기의 독자 설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2대 헬기 수리온과 LAH 같은 경우는 완전한 독자 개발이라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유럽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재해석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K1 전차랑 비슷합니다. 즉 사실 K1 전차의 설계도가 우리 설계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한국계 사이즈에 맞게 축소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헬기도 어찌 보면 완벽한 독자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00% 우리가 원하는 독자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헬기 발전을 하려면은요, 계속 헬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많이 만들고 현장에서 많이 써서 그 쌓인 데이터가 이렇게 서비스 데이터, 뭐 기타 뭐 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때 진짜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기체가 잘 만들고 스펙이 좋네, 뭐가 어떻게 좋네.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운영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소위 헬기 선진국들 이런 국가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기는 항공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날개로 수직으로 뜨고 내리고 심지어 정지 비행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항공 역학을 거스를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거듭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항공산업 여태까지 돌이켜 보면요, 프로펠러기인 KT-1에서부터 시작해서 T-50 초음속 훈련기에 FA-50 경전투기, 자 그리고 이제 스텔스 성능의 기체인 KF-21 보라매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고. 고정익 제트기 개발에서 이 발전은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다만 회전익 분야는 고정익과 달리 해외 협력 파트너가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더욱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자, 지금은 해외 기체의 설계에 기반한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음 단계부터는 차차 완전한 독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욱 큰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